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인수위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민주당에선 MB 정부 2기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수위원 24명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MB맨들이 대세였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서우남이라고 이제 서울대 50대 남성이다.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이념적 편향성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이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과연 윤석열 인수위가 이 중도 통합, 이 통합 부분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층부를 보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그다음 김병준, 원희룡 이렇게 보면 비교적 상당히 좀 통합적인 인사들 구성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방금 말씀은 인수위인데 인수위 실무를 하는 24명의 면면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서울대 50대 남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항상 매번 어느 인수위나 어느 장관이나 어느 조각을 할 때라든지 보면 서울대와 50대 남성은 가장 수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다만 좋은 점 말씀은 MB 출신 사람이 많다. 너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리 실력 있고 균형 또 그 사람들이 조건을 두루 갖췄다 하더라도 특정 계파라든지 특정 정파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이후 이제 내각 장관 인사라든지 청와대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공약 중에 능력과 또 실력, 전문성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그 부분이 잘 반영됐다고 보시는지요? 비교적 반영됐다고 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남녀성 비율이라든지 지역 무슨 호남 배려라든지 이런 그 인위적이고 너무 도식적인 배분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실력 있으면 누구든지 쓰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특정 정파라든지 특정 그룹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그건 이후 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더라도 어느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쏠리면 안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서울대나 50대 남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도 하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문제가 될까라는 부분은 아직 저는 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이제 안철수계 24명 중에 8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약속했던 공동정부가 좀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당초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 승리하자마자 저는 실제로 안철수 후보를 인수위원장을 시킬 수 있을까? 그 정부 쪽에 그 막강한 권한과 많은 역할을 기능을 갖고 있는 인수위 위원장을 그대로 줄 수 있을지 상당히 저는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결국 가졌습니다. 이제 인수위도 했는데 이후 과연 인수위원 선정 과정에서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간에 틀림없이 아마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우려 섞인 그런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별 특별한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거기다가 24명 인선 중에 지금 인수위원 8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안철수 맨으로 포진시키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 간에 상당히 좀 케미라고 하죠. 콤비네이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앞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부동산 관련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수위원 중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 지적은 이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말 부동산 정책 실패 이 부분이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권을 내주게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 중요한 원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이나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인수위원 정도가 한 명 정도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이후 이제 전문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 또 실무위원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다른 20, 30대들도 좀 실무진에 상당히 좀 대거 포함시키는 그런 또 방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실제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2030 청년층이 지금 한 명도 포함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따지다 보니까 네. 2030 세대가 좀 이제 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20, 30대 그 당 대표를 하나 국회의원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은 예.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수위는 정치가 아니라 이제 행정을 하는 거죠. 국정 전반을 다뤄야 되는 건데 예. 과연 20, 30대 중에 그런 국가 전체를 아젠다라든지 어떤 5년 프로그램을 새로 짤 수 있는 그럴 만한 역량 있는 행정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신중한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실무진에 네. 젊은 층을 되게 포진한다는 부분이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있는지 한번 눈여겨볼 만한 필요 있고요. 어찌됐든 예. 인수위에서는 20, 30대 MZ 세대의 어떤 정책과 공약, 전략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원은 어느 정도 경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인수위원은 아닐지라도 예, 실무 쪽에, 실무 이제 쪽에 투입이 될 가능성이 배치되지 높다.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은 오늘 이준석 대표 등 이제 지도부와 오찬을 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면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향후 이제 당청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집권 초기의 당청 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이상은 당에서 청와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국정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내 개보다운 개보가 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또 합당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당과. 예. 거기다가 또 외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영입했던 또 영입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그룹 정도 되는 거죠. 이 세 그룹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굴러가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30대 중반인 이준석 당 대표 양 어깨에 무겁게 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구나 바로 이제 취임식 하자마자 20일 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자 새로 국정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상당히 패배하게 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무거운 중책을 짊어진 사람이 바로 이제 이준석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후 경선 과정에서 말고 이제 대선 출범한 이후에 이준석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이나 정치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고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세력 갈등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예, 상당히 감정적으로 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선 과정이나 이후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이제 많이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불씨인데요. 문제는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떤 콤비네이션을 보냐. 그런데 이준석이나 안철수 둘 다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견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견제 세력이 있는 두 사람이 만약에 갈등을 빚을 경우에 자칫 양쪽 다 상처를 입고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집권 여당 안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 제휴를 하지 않을까 두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최근 정보로는 안철수 대표가 그래 초기에 당 대표를 하려고 하는 이 생각도 바꾸고 말하자면 가능한 한 이준석 대표가 충돌이나 갈등 이런 부분을 좀 동선을 피하고 있다라는 저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두 사람이 그런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담 결렬 배경을 두고서 지금 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게 윤 당선인 측의 무례함 때문이다. 네. 마치 이게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 예. 민주당의 이런 뭐랄까요, 반박? 방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장이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자기 쇄신 예. 이거요. 아니면 두 번째로 반대로 강력한 외부의 공격입니다. 외부와 공격을 통해서 이제 내부 분란을 수습하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한 이제 군사 전략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후자 쪽을 택한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면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패배했던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국정운영 폐쇄적이었다. 예. 이념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성 모드, 자성 모드에 들어가야 될 민주당 쪽이 오히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쪽에 공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특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지금 쓴소리 직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인데 첫 당선인과 대통령과의 만남조차도 불발됐다. 이런 건 참 국민들이 시각에서 볼 때도 참 불안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발언을 했는데 두 사람 간의 조율이 꼭 필요치 않다. 예. 뭐 청와대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조율이 될 필요가 없을 수가 있죠?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물러난 대통령이 만나는데 예. 사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덕담하면서 끝난다라는 거는 과거에 그랬던 전례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를 방문할 때 본관 입구까지 나서서 이제 맞이해서 예. 상당히 통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 청와대가 예. 상당히 좀 말 그대로 좀 열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그런 정치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네. 국민에 대한 이제 도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으로 만남에 좀 속도가 붙을까요? 지금 내부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왜 문재인 정부 해야 되나 너희가 해라라는 입장인데 과거에 항상 보면 전 현직 대통령이 예. 사면을 해주고 이렇게 퇴임해 주는 것이 관례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직 문재인 대통령은 좀 부담스럽고 껄끄럽지만 다음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해준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문제도 이제 공공기관 인사권의 예. 문제인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 그 누구든 간에 마지막 임기 끝나는 날까지 내 인사를 내가 챙기겠다라는 거는 그런 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누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우리 마지막 5월 10일 취임식 전날 밤 12시까지 예. 5월 9일 날 밤 12시까지 내 도장 내가 뜯겠다. 옥새를 찍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 부분에 좀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쉽게 만날 수 있죠. 그 이 예. 두 가지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바로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부분이 이 두 가지 항목이 빨리 좀 서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보는 국민들도 전현직 대통령이 사이좋게 통합을 위해서 함께 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이 다시 날짜가 잡힐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과 네. 이제 관저를 이전을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최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지금 후보지가 광화문 외교부 청사랑 네. 이제 용산 국방부 청사 이렇게 두 곳으로 압축이 됐거든요. 네. 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참 중요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아젠다가 돼버렸습니다.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예. 근데 총론적으로 보면 일단 청와대 하면 절대 권력, 구중 궁궐, 불통
상징처럼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무슨 소망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소망을 한번 해보려고 국민들한테 공약을 했다가 못 지켰고,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스스로의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여야 후보들이 예. 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부 청와대 근무하지 않겠다고. 그게 다 로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당선이 최초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이제 이걸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호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예산의 문제 등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50년 대계 혹은 100년 대계 차원에서 한번 이번 차제에 집중적으로 청와대 외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거는 우리 전문가들, 저희처럼 앞에 나와서 방송가 혹은 대학 교수라 이 전문가들은 그대로 있는 거 쓰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고. 예.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하면 솔직히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이 가장 기자회견도 적게 했고 예. 또 불통의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과연 청와대에 대한 한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구중거래 위치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예. 개인적으로 대통령 학을 오래 연구했던 사람으로 상당히 지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무실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 예. 지금 윤 당선인 측이 봄꽃이 지기 전에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봄꽃이 지기 전이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대통령의 바람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예. 있게 좀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전적으로 방금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청와대라는 정말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축 컨트롤 타워에 이동하는 문제인데 서둘러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봄꽃이 지기 전까지는 되돌려주겠다는데 예. 그 부분이 여름 꽃이 피기 전인 건지 네. 이 봄꽃이 구체적으로 언제 지는지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호하긴 하죠. 예. 금년 상반기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지금 취임식 5월 10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꼭 청와대에서 그 전까지 뭐 결정하는 문제는 예. 뭐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은혜 대변인이 좀 여지를 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다행스럽다고 보는 거고. 날짜를 확실히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그렇습니다. 있는 건물을 없는 새롭게 딱 옮기는 게 아니라 예. 완전히 새롭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전략의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봄꽃이 안 되면 뭐 여름꽃, 뭐 가을 단풍 전까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 당선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확고한 예. 의지를 갖고 있다면 뭐 언제든지 옮기면 뭐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굳이 시기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예. 이전 비용만 1조가 든다 이렇게 추산을 했고 네. 또 행안부에서는 외교부로 가게 되면 1,000억, 국방부로 가게 되면 500억으로 추산을 했거든요. 지금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전문가들 사이에 예. 의견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뭐 1조라든지 뭐 5천억 이런 너무 과도한 비용이다라고 산정을 한 거다. 잘못 산정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데 국가 예산은 이제 어려운 터에 지금 예산이 투입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국민들의 전체 정서를 고려하고 그리고 20년, 30년 멀리 국가적 대계를 감안한다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뭐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자문을 드릴 수가 있고 저 부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의 발언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예. 이런 발언과 그리고 지금 일제에서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 추진 과정을 일제 창경궁 개방에 이제 비유한 듯한 그런 예. 발언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말 속에는 어떤 대안 제시보다는 뭔가 좀 조롱 내지는 비아냥 뭐 이런 그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요. 박현면 비서관 이 정부 내내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쇼를 한다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리고 청와대 수석도 아니고 일개 비서관이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 걸 향해서 당선이라든지 정부 전체,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저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종석 의원도 보니까 초대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념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미 권력 이동기에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과연 어느 쪽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우선 민주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이후 발언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현 정부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거나 박현면 비서관 현직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볼게요. 지금 민주당 내홍도 여전한 상황인데 이제 최입의 비대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사에 이제 반성이 담겨야 한다, 반성문을 써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후폭풍이 큰데 지금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지금 좀 거세게 비판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최입의 전 의원 발언 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또 얘기도 했었죠.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인사 실패도 하고 정책 실패도 하고 5년 동안 나쁜 정치를 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퇴임사에 반성문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입의 전 의원의 발언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저 발언을 했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부 일사불란하게 우리 민주당은 아무 발언도 없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각에서는 너무 잘했습니다. 5년 동안 최고 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 일변도로 가는 것이 과연 난 건지. 과거에 여당 속에 야당도 있었고 야당 속에 여당도 있었고 뭐 천신정이라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에 저는 비판하는 소리가 민주당은 그래도 아직 뭔가 황골탈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구나. 좀 뼈아픈 성찰의 목소리 있구나. 라는 점에서 저는 최입의 전 의원의 발언, 쓴소리를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거에 저는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정권의 아시든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든 그 문재인 정부 누구든 간에 누군가가 직원이라 쓴소리 했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린치를 가한다? 저는 이런 정치 좀 행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금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의 득표율이 대선 득표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친다. 왜 완전히 온전하게 흡수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발언을 하자 지금 이재명계로 알려져 있는 이제 김병욱 의원이 계산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향후 민주당 내에서 이제 친문계와 그다음에 친이재명계 간의 어떤 갈등 구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의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바로 친문과 친명, 그러니까 친이명, 이재명 파 간에 이제 내부 파워 게임을 했다. 그리고 또 친문과 또 비문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너 갈래의 내부 파워 게임 알력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고, 과거의 정권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패배한 정부에서는 내부 파워 게임도 심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참 도움이 안 되죠. 일단 전반적으로 무조건 잘했든 못했든 그리고 억울하든 아니든 간에 일단 반성과 성찰 모드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당기는데 유리하고
더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은 예. 더 한없이 낮은 모드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똘똘 뭉치는 모습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 우리가 뭐가 잘못한 게 있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참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또 비대위를 둘러싼 내홍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이제 초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퇴 요구도 받았고 네. 대안이 없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자, 새 원내대표가 이제 키를 잡는 방안까지 나왔거든요. 예. 이 갈등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대선의 대원칙을 보면요. 예. 그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선거 대선에 패배했다. 0.001% 차이라도 패배하면 예. 한없이 자성 동시에 엄청난 변화가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확 달라져야 되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물러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원내대표 윤호중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럼 뭐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냐.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달라진 게 그대로 그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거고 비대위원 20대들 몇 명 영입한 거 외에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그 비판이 무지 강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과거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패배하면 천막 당사하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패배하면 다른 외부 사람 뭐 김종인이라는 외부 사람 바뀌어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거든요. 왜냐? 내부 사람은 변화를 시도하기 힘듭니다. 자기 사람이 자기 사람 변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외부 사람을 다소 무리해서라도 예. 영입을 해서 완전히 내부 리모델링,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대로 가고 무늬만 슬쩍 바꿔서 가기 때문에 예. 지금 계속 안에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 지금 비대위 체제가 그럼 많이 걱정이 되고 만약에 저를 강행을 할 경우에는 계속 갈등의 폭이 늘어지면서 지방선거 때도 매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겁니다. 쇄신을 위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정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